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전만큼 행동 반경이 자유롭지 못한 요즘,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여행은 더더욱 힘들어진 이때에 제 눈에 들어온 제목이 이성진 님이 쓰신 유럽에서 살아도 괜찮을까? 였습니다. 살짝 궁금해지는 제목,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상상해보기도 했었을 바로 그 이야기인가? 하는 마음에 골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프롤로그 외에 5가지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편행곳, 하모니북, 지은이, 이성진. 유럽에서 살아도 괜찮을까? 프롤로그.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라지만 내 나이 24살, 10가지가 넘는 아르바이트에서 번번이 나를 힘들게 했던 건 일보다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내 쪽에 문제가 있나 싶어 스스로 바뀌려고 해봤고, 나중엔 저쪽이 문제구나 싶어 거리를 두기도 해봤다. 다만 내가 바뀌자니 이 성격으로 다른 동료들과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었고, 저 사람과 상종하지 말자니 그가 본 뒤부터 심성이 악한 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이렇게 덮어두니 내 속만 편하구나 싶었지만 세상이 나랑 잘 맞는 사람으로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욕심이었다. 사람만 그랬을까? 내가 사는 도시라고 크게 다르진 않았다. 현수막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슬로건과는 달리 어디에도 그냥 살기 좋은 도시는 없었다. 상황과 조건에 따른 나랑 잘 맞는 도시가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도시와 사람이 똑같지는 않은 것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랬지만 도시는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었다. 내가 체코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 엄마는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이 반년 동안 살아본 유럽에 딱 맞지는 않았다.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유럽인들은 그들에게 알맞은 도시를 만들어냈고, 도시는 다시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실로 거대한 순환이었다. 그걸 본 나는 우리가 도시를 바꾸고 도시가 다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순환에 미미하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제목으로 유럽에서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놓았는데 이에 대답부터 하자면 얼마든지 이다. 당신이 유럽의 도시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말이다. 그 판단에 도움이 되라고 유럽의 도시 스타일과 유럽인들을 여기 이 책에 얼마간 담아내었다. 혹여 유럽에서의 파란만장한 체력이나 외국에서 한 달 살기의 묘미 따위를 기대했다면 나는 그런 글을 쓰지 않았다고 분명히 일러두고 싶다. 오히려 이건 유럽의 도시에 겹쳐 보이는 한국의 도시와 도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도시 담론치고는 가볍고 여행 일기라기엔 다소 재미없는 나의 첫 번째 책에서 당신이 은근한 위로를 받고 갔으면 한다. 체코의 오스트라바.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만
덮어두었던 스마트폰을 살포시 들춰본다. 아무래도 이건 내 앞에 쌓인 키캣 초콜릿보다도 달콤한가 보다. 학문을 내 업으로 삼겠다고 다짐한 순간부터 활자가 쉬이 읽히는 날이 없었다. 스마트폰을 덮었다가 들추고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밀당을 하고 논문 문장 하나를 고찰하다가 생각이 삼천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지금껏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배우고 알아가는 것의 재미를 맛보았기 때문일까. 도시, 내 지금은 비록 한낱 학부생 나부랭이지만 훗날 잘 나가는 도시계획가가 된 나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언제나 자신을 굳게 믿어왔으니 이제까지 해온 대로 쭉쭉 걸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것을 깊이 파고든다는 것은 일종의 부담감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나의 경우는 전공을 설명하는 것이 그렇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적어도 자기가 배우는 게 무엇인지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간단히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졸업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한다. 사전에 적혀있는 대로 정해진 답안을 달달 외웠냐는 게 아니라 전공에 대한 자신만의 관념, 철학 등을 가졌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 전공인 도시를 한번 마음 편하게 설명해 보려 한다. 하고 싶은 말? 사실 넘쳐난다. 도시라는 건 대체 무엇이며 어떤 배경 속에서 생겨났고 그것의 역사와 생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설파하려면 아마 책을 따로 하나 내야 할 테다. 물론 독립출판의 소장용으로. 아무튼 그런 도시를 딱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다양성이라 할 수 있겠다.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제각기 다르게 생긴 건물과 거리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무대요. 그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사상과 철학, 심지어 옷 입는 거나 음식 취향 하나하나까지 다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연극 그 자체다. 예로부터 사람들의 다양성을 살릴 역량이 있는 곳이 주요한 도시로 발전했으며 그 속에서 기술, 문화, 예술을 포함한 모든 게 꽃피웠다. 나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의 소통은 도시에서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고 이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 해도 손색 없을 만큼 강력했다. 갑을병정이 만나 각자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곳, 그게 내가 생각하는 도시의 핵심이다. 그래서 더 걱정스러웠다. 체코의 오스트라바라는 먼 나라의 도시에 와서도 한국이 계속 생각났던 건 향수보다는 염려에 가까웠다. 거긴 버스 정류장에 휠체어를 끌고 온 장애인들이 많아 보였다. 다리가 엄청 굵은 여자들도 당당히 거리를 활보했다. 옷 입는 행색이 초라했던 사람도, 집시라 불리며 누가 봐도 인종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오스트라바 사람일 뿐이었다.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그들은 보편적인 다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그 누구도 옆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수군대지 않았으며 당연히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유교 공동체 사회, 단일민족, 빨리빨리 문화, 능력 만능주의, 성냥갑처럼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 물론 이것들이 단점만 가지는 것은 아닐 테다. 다만 나는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사는 도시의 심히 귀중하고 달콤한 열매를 포기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뭔가 있기는 하겠다만 행복한 도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일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그가 체코에서 살기 힘든 이유.
2019년 4월 16일. 아침에 늦잠을 잤다. 아침에 늦잠을 잤다는 게 쓸 때마다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젠장 어쨌든 늦었다는 말이다. 오늘은 여행 가는 날이라 이른 시간에 기차를 타야 하지만 기숙사 앞에 있는 페니마트는 꼭 들러야 한다. 기차에 늦는 한이 있더라도 기차 도시락을 먹을 순 없으니까. 그건 진짜 끔찍한 맛이다. 5분 정도 걸어 들어간 마트, 목표 정조준, 그리고 곧장 가판대에 있는 샌드위치와 콜라를 집는다. 미지근한 콜라를 손에 쥐어본다. 짜증나. 왜 큰 마트인데도 음료수가 냉장고에 들어있지 않은 거야? 계산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른다. 현재 남은 시간 4분. 기차역으로 가는 이번 버스를 나는 타야만 한다. 손님들이 이토록 들이닥치는데 어째서 계산대에 앉아있는 점원은 단 2명뿐이란 말인가. 그래도 이 정도라면 좋아, 가능은 하다. 그런데 맙소사. 내가 기다리던 줄 끝의 점원이 쪽문을 열고 나온다. 쉬는 시간이라서요. 라는 짤막한 말 한마디를 던진 그녀 손에는 담배가 들려있다. 기다리던 손님들은 천천히 옆 칸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나는 울상이 된 채로 기차표를 취소한다. 다음번 기차표를 가까스로 구매하고 여유롭게 버스를 탄다. 웬걸 그 여유는 내가 부리려 했는데 M1 버스 기사님이 더 여유롭다.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앞이 텅 빈 도로에서도 서행 운전을. 아이고 답답해 정말. 부산이었으면 택시 아저씨께 넌지시 티를 내어도 쌩쌩 날아갔을 텐데. 여행지에서 점 찍어놓은 가게 앞에 선다. 문 닫혀있다. 늦게 온 내 잘못도 크겠지만 지금은 오후 5시란 말이다. 도대체가 물건을 팔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들은 정시 퇴근을 칼같이 한다. 불쾌함을 아는 채로 식당에 갔다. 주문할 준비가 다 됐는데도 점원은 보이지 않는다. 손을 들고 뿌로심 하고 부르려는 나를 친구가 붙잡더니 고개를 가로젓는다. 뿌로심이란 체코말로 실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알아 임마. 이게 무례한 거. 근데 기다려도 안 오잖아. 나 배고파. 일정에 쫓겨 마트를 못 들른 우리. 어쩔 수 없이 근처의 펍을 간다. 왜 이 도시는 야간에 문 연 편의점 하나 없는 것인가? 오늘따라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 더 어두컴컴하고 위험해 보인다.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안전한 한국이 괜스레 그리워지는 밤이다. 그래도 내가 체코에서 살고 싶은 이유. 그래도 나는 체코가 좋다. 불필요한 시설과 인원의 사용을 억제해서 관리 유통 비용을 최소화한 체코가 좋다. 그래서 물가가 싼 이 나라가 좋다. 일하다가도 시간 딱 되면 눈치 보지 않고 나가서 쉴 수 있는 체코가 좋다. 담배 피우러 나간 그녀의 얼굴엔 죄책감이나 미안함 따윈 없었다. 그녀는 노동자라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누린 것이다. 손님들 역시 그걸 보고 크게 개의치 않는 이 나라가 좋다. 정시에 퇴근하는 체코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게 일상화돼 있지 않는 체코가 좋다. 식당에서 돈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돈 버는 것의 가치도 인정해주는 이 나라가 좋다. 차보다는 걷는 사람이 우선인, 말만 그럴 뿐 아니라 실제로 보행자 우선인 체코가 좋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운전자가 당연하다는 듯 먼저 멈춰주고 손 흔들어주는 이 나라가 좋다. 밤에 일하는 곳이 거의 없고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는 체코가 좋다. 충분히 잘 수 있는, 또 잘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나는 정말 마음에 든다.
누군가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도시, 이 나라는 하늘에서 누가 덜컥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죠. 헬조선에 사는 우리는 어쩌면 지옥 체질에 맞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지옥이 싫으시다면야 바꿔야지요. 지옥 체질인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뜯어고치든지 아님 지옥을 나름 살만한 곳이라 인정하든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당신의 자유입니다만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좋기만 한 무릉도원은 단언컨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음속 스케치북에 빈칸이 남아있는지 유럽으로는 파리에서 처음으로 시내 투어라는 걸 해보았다. 원래 나는 여행을 할 때면 같이 간 친구들과 생경한 공간들을 하나씩 정복하곤 했다. 그런데 파리라는 곳은 워낙 장소에 얽힌 역사가 길기도 하고 마침 그땐 일행도 없었으니 한 번쯤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 결과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다. 투어에서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가볍게 흘려 지나쳤을 순간들이 적잖은 의미를 지니고 내 추억 속에 자리했다. 당연히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겠다. 언제부턴가 마음속 스케치북에 훗날 마주할 나의 모습을 여럿 그려놓는 버릇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꿈이라는 제목을, 다른 하나는 장래의 희망이라는 제목을 적어뒀다. 그리고 개 중에는 거창한 제목을 붙이기가 조금 민망한 모습이 있었다. 전문적인 나의 직업으로 삼을 것도 아니고 그 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죽기 전에 꼭 해봐야겠다는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모습, 다소 가벼운 나의 상, 가이드 깃발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데다가 남들에겐 반고흐의 아르르의 별이 빛나는 밤 같은 순간이 내겐 일상이란 퍼즐의 한 조각이 된다는 게 펑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다. 아마 막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군대와 아르바이트는 직장을 다녀보지 않은 내게도 사회생활이라는 걸 맛보게 해줬다. 남의 돈 벌어 먹고 살기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며 세상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재미있으면 계속하고 힘들면 그만두지라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다는 건 내겐 일종의 사치에 불과했다. 그저 버티는 삶에서. 저라고 뭐 이걸 천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 다 똑같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래 자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말은 아침에 눈 떴을 때 일어나기 싫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란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일단 일어나서 내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나는요 점점 힘이 솟아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라고 하고서는 가이드님은 쌀국수를 마저 먹기 시작했다. 어쩌면 만만한 핑계였는지도 모르겠다. 사회생활이나 사치, 재밌고 말고를 다 떠나서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스케치북에 색연필을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못했던 나는 그저 용기가 없었던 거고. 인생은 운칠기삼. 목이 타는 듯한 신용을 하는 나에게 같이 설명을 듣고 있던 한 누나는 발렌시아산 오렌지 주스를 건넸다. 가우디의 일생 이야기를 듣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 대단한 천재성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말년에 전차에 치여서 허무하게 죽었다는 둥.
위대한 건축가를 품기 충분하지 못한 시대였다는 둥. 글쎄요. 가우디가 활동하던 때는 A 샴플레, 그러니까 마침 바르셀로나의 도시 확장이 활발했던 시대이기도 했는데 말이죠. 가우디의 천재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드나 도시 발달의 흐름에 편승한 덕도 본 사람이라고. 게다가 고엘이라는 일생의 후원자가 없었다면 위대한 거장 역시 빛을 보긴 힘들었을 거라고. 점잖은 목소리로 그렇게 읊조리는 가이드님의 말은 마치 가우디의 찬란한 작품들이 그의 순수한 능력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라고 일러주는 것만 같았다. 이어폰으로 흘러나오는 무심한 말을 듣고 본 가우디의 건축물은 그럼에도 영롱한 형형색색을 감추지 않았다. 더운 날씨에 물통을 하나 다 비운 누나는 자기 인생에서 노력이 배신한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확실히 인생은 운칠기삼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 운칠기삼. 개인적으로도 이 말이 주는 영향력을 아주 무시하지는 못하겠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내려면 한때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다. 공무원 시험은 그 방대한 공부량 때문에 100% 준비를 하고 가는 사람이 100의 하나도 안 된다. 그저 합격선에 겨우 맞춘 정도로 임용문에 오르는 사람이 태반이요. 그 한 명이 합격할 때 나머지 몇십 혹은 몇백 명은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선을 넘지 못해 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험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수험생의 경우에 그저 자신이 공부한 부분에서 부디 문제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 자기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최근 출제 경향 따위의 불확실한 요소에 맡겨버린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믿기 힘들 정도로 수동적인 태도였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은 수험생을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을까? 애당초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말고 적확하게 공무원의 역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을 준비해 놓았다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각종 위로와 좋은 말로 싸고 감도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명백히 너무도 불공평했다. 부모님 직업과 가진 자산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색깔의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건 그래서 그 차이 나는 출발점으로 인해 남들과는 다른 수준의 삶이 예정된 건 이제 우습지도 않았다. 그뿐이랴. 외모, 키, 말주변, 내향성이나 외향성, 심지어 사소한 성격 하나까지도 생명공학의 눈부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예전에는 후천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여겨졌던 것들까지 다 DNA의 장난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진 않았다. 네가 네 순전한 힘으로 얻은 게 아닌 것은 우리가 만든 경쟁 게임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것. 불로소득을 향한 이 반발은 우리 삶의 재분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조금이나마 그 불공평을 개선해 보려는 의지를 가진 채로 그리고 이젠 수세기간 자본주의의 영원한 동반자로 여겨졌던 능력 만능주의마저 경계해야 할 때가 온 듯하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명문대에 입학하는 거나 높은 학점과 스펙을 갖춘 사람이 대기업에 입학하는 것, 이건 분명 남들보다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로 얻은 영광의 면류관이 맞다. 그들은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남들 밟고 올라선 거라고 비정하다고 욕을 먹어서도 안 된다. 다만 그 면류관이 그들의 순전한 노력으로 얻은 것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집안의 뒷바라지 차이는 물론이고 지능이나 끈기라는 것도 하나하나 파헤쳐 보아야 한다는 거다. 유전적으로라는 이름표가 달린 삽으로 말이다. 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스톱워치로 하루 순수 공부 시간을 재는 게 유행했었다. 누구는 하루에 10시간, 누군 하루에 1시간을 찍으면 그게 그들이 했던 노력의 지표로 받아들여졌다. 한 번은 하루 10시간을 채운 친구가 1시간 채운 친구를 깔본 적이 있었는데 너는 왜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냐? 나중에 그래서 뭐가 될래? 정도의 이유였던 것 같다. 누구나 엉덩이 무게가 다를 수도 있다고. 너 엉덩이 무겁게 태어나서 좋겠다고. 근데 사람이 겸손할 줄도 좀 알라고. 지금은 그 친구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나와 싸우기 싫어하는 그 착한 친구는 억지 겸손 신용이라도 할 테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순전히 나만의 노력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어쩌면 내가 운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잠깐. 그럼 운칠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우선 크게 좌절하고 욕 한 바가지 뱉어주자. XX 빌어먹을 세상.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선 다시 훌훌 털어내고 일어나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기삼에 집중하자. 운명의 신이 7잔 마실 동안에 정의의 신은 3잔밖에 못 마셨다고. 근데 운명의 잔은 소주잔이었고 정의의 잔은 맥주잔이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24살의 젊은 청춘이 솔직 담백하게 써내려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